더하고 또 더해야 성공한다는 신화.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위에 건설된 자본주의. 빼기를 연구하면서 정작 우리 가족은 계속 더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알면 어떡하지? 내가 아내 모니카에게 사람들이 빼기 행위를 무시하는 이유와 이런 상태를 개선하는 법을 주제로 책을 쓰겠다고 말했을 때 아내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다. 모니카는 우리가 1947년에 케이프 코드 스타일로 집을 막 새로 개보한 것을 두고 그런 말을 했다. 우리가 이사한 집은 약 42평으로 전에 살던 집의 절반 크기였다. 부지 면적이 줄어든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는데 집을 완전히 뜯어고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사한 집은 원래 학생에게 임대되었던 집인데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주인이 우리에게 집을 내어주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비닐바닥으로 된 부엌이었다. 흰색과 검은색의 체크무늬 장관으로 질감까지 잘 살린 것이었다. 설마 그랬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래도 먼지와 때가 더 잘 달라붙고 또 이것들이 잘 보이도록 전시하려고 일부러 그런 장관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싶었다. 이 집을 개보수하는데 딱 맞는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 공모를 했다. 모리카와 나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우리는 그 공모의 주제가 빼기에 의한 더하기라는 홍보하면서 빼기를 함으로써 가정과 주변 환경에서 인간이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빼기를 통해서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가 있다면 추가되는 비용을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었다. 교수 신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가진 전문 지식을 착취한다는 말이 나올까봐 우리는 이 공모에 상금 $1,000 쿠키를 걸었다. 이 공모에 건축, 공학, 환경, 설계 등 전공하는 학생 20여 명이 참가 등록을 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내가 $1,000? 이 지혜를 실려는 사람들은 말하는데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산업 디자이너 디트 람스는 더 적은 것이 낫다라는 조언했다. 저명한 화학자 조지 화이트 사이즈는 테드 강연에서 우리가 단순한 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단순성을 포르노에서 사용되는 딱 보는 순간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뻔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인이 된 코미디언 조지 칼린도 주택 설계에 대한 자기 철학을 말하는 자리에서 가진 게 많지 않으면 집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집이라는 것은 온갖 물건을 쌓아놓고 그 위에 덮개를 덮어 놓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다. 어쨌거나 석 달 동안에 참가자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물을 심사위원인 나와 모니카, 에즈라 옆에 제출했다. 학생들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2학년 학생 한 명은 에즈라의 침실에서 사용되지 않는 수직 공간을 발견하고는 이 공간을 다락방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3학년 학생 한 명은 디트레이 경사도를 바꿔서 외부에서 지하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공간을 실용적인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대학생 두 사람은 집의 전체 내부 벽면들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다. 그런데 설계안에서 실제로 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내그렸던 주제가 응모자들에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영감을 주었지만 공간 자체를 줄이는 영감은 주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차릴까 아내가 걱정했듯이 면색이 겨스르는 사람이 학생들보다도 빼기가 서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25평 정도에 추가되면서 작은 케이프 코드였던 것의 뒤쪽으로 방이 5개인 2층 집이 확장이 되었다. 더하기가 우리 집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었음은 분명하다. 우리에게는 멋진 공간이 새로 생겼고 그 가운데 1층은 에즈라의 해골을 채우고 덮어주는 덮개가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빼기로도 우리 집이 개선될 수 있었을지 알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빼기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심리적, 생물학적인, 문화적인 요인에 얽혀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집을 개보수하면서 했던 더하기 행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공무원 참가 학생들이나 나는 분명히 빼기라는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실제로 빼기는 그 공모 행사의 기본적인 주제였다. 그러나 행동적으로 근원적인 인간인 나는 더하기 본능을 억누르며 외부 압력에 저항하면서도
빼기를 실행하는 데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고만 상황을 설명하려면 더 적은 것이 저항하는 마지막 요인은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빼기를 중점적으로 구사해서 집을 개조할 때 어려운 점은 주택의 건축 면적이 늘어날수록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제성의 논리를 거슬러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집의 설계 공모에 참가한 학생들은 돈과 관련된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개인적인 차고나 재산을 늘리려고 건축 면적을 늘리는 발상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인간은 늘 더하기 본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 조상의 문화가 우리를 만들어내었지만 현재 경제는 우리가 집을 짓는 방식이나 생각을 하는 방식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에 자기의 논리를 덮어 씌운다. 더 많이라는 목표가 선언된 날 1949년 1월 20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들으려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워싱턴 내셔널 몰에 운집했다. 연방정부 직원들도 이 연설을 들으려고 하루 휴가를 냈다. 이날 취임식은 텔레비전으로는 처음 방송되는 취임식이었고 텔레비전 중계 덕분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 외에도 미국 전역과 다른 나라의 수억 명이 트루먼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들었다. 그 20분짜리 연설은 모든 텔레비전 방송망으로 중계되었고 학생들도 교실에서 그 연설을 지켜보았다. 이 연설 동영상은 전 세계에 공유되었다. 전 세계가 트루먼 대통령이 하는 말을 보고 듣고 읽고 또 토론했다. 트루먼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2차 세계대전과 어떤 식으로든 감정적으로 얽혀 있었다. 나의 할머니 미미는 자기가 행운하라고 생각한다. 할머니는 그 시대에 뉴햄프셔 대학에 다니던 몇 안 되는 여성이었다. 일본이 진주만을 포격한 뒤에 할머니는 학장의 부름을 받았다. 학장은 할머니에게 권위를 나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수학 교사가 절실하다고 필요하다고 했다. 할머니는 수학을 전공했고 졸업하기까지 한 학기가 남았지만 교수들은 할머니가 교사가 될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하고 할머니를 저기 졸업시키기로 결정했다. 할머니는 끈질기게 노력해서 졸업 논문을 써서 까다로운 사회학 교수의 승인을 받았고 그 뒤에 졸업장을 받았다. 1942년 봄에 할머니는 동급생들이 봄학기를 보낼 때에 매사추세츠 서부 지역에서 혼자 살며 수학교사로 일했다. 같은 해에 할머니의 약혼자였던 존이 그네리어서 미국을 떠났는데 그 뒤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그 약혼자는 2차 세계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전 세계 인구의 3%에 속하고 만 것이다. 트루먼이 대통령에 취임할 무렵에 사람들이 전쟁에 진저리를 칠 때였고 트루먼은 공산주의자가 커다란 위협을 제기한다는 당시 널리 퍼져있던 인식을 자기 연설의 첫 부분에 할애했다. 이런 전반적인 배경 속에서 그가 취임 연설에서 제시했던 처음 세 가지 메시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새로 결성된 유엔을 지원하는 일, 전 오버크에 힘쓰는 일, 북아메리카 또 유럽 사이의 군사동맹을 지원하는 일에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트루먼이 제시했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메시지는 놀라웠다.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의 자유로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그들의 자신의 노력으로 가볍게 만들게 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목표였다.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국가의 울타리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트루먼은 선언했던 것이다. 이 말이 할머니에게 멋진 말로 들렸을 게 분명하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가졌다. 약혼자를 전쟁에서 일은 7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할머니의 남편은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들을 낳는다면 이 아들이 커서 나중에 전쟁에 징집될 수도 있었다. 트루먼이 새로운 목표를 세계의 가장 큰 무대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할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의견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 세계의 자유로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트루먼은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바라는지 좀 더 자세히 말했다. 미국이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옷, 더 많은 건축자재, 더 많은 기계의 힘을 제공해서 전 세계의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립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진서를 가리키는 멋진 이름은 아나포라인데 오래된 수사적인 도구 가운데 하나다. 아나포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연속되는 절의 시작 부분에서 같은 단어나 글을 반복하는 것이다.
히트만은 나 자신의 노래라는 시에서 자기 안에 존재하는 다수의 자아를 강조할 목적으로 하나 포로를 구사했다. 당신은 천의 크가 크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지구가 크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읽기를 배우기까지 얼마나 오래 연습했는가? 당신은 시험을 이해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가? 히트만은 당신은 반복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었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것을 반복함으로써 더 하기를 강조했다. 트루먼이 구사했던 더 많음이 아니라 아나포라는 미국의 전후 목표들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취임 연설에서 트루먼은 더 많은 생산은 번영과 평화의 열쇠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사회적 목표에 대해서 이보다 더 위대한 표현이 있을 수가 없었다. 더 많은 생산이야말로 할머니의 남편과 아들들이 할머니의 약혼자가 그려갔던 운명을 펼 수 있는 길이었다. 지금들이 보면은 모두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했던 트루먼의 외침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서 대부분의 정직한 시민들은 재산을 늘리는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컨대 게베클리 테베와 로마와 코바에 살던 사람들은 무역업자와 상인들은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거나 이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당하는 것. 물론 네로나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더 많은 범위를 훌쩍 넘어서서 지나침의 정도가 심했던 독재나 봉건 영주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경제적인 차원의 상대적인 많음을 추구하지 않았다. 트루먼이 취임 연설에서 밝힌 정책 결정 방침은 경제철학자 애덤스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 성장이라고 주장했던 1700년부터 힘을 얻기 시작한 발상을 정책으로 끌어올렸다. 경제 성장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의 스미스가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욕망인 삶을 개선하게 되는 욕망을 충족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1949년까지의 현실은 더 많은 것에 대한 스미스의 발상을 강화했다. 두 차례 세계대전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이 가져온 경제 성장은 많은 사람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공급 또 물가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공황은 악화되기만 했을 뿐이다. 대공황이 정점에 달했을 때 미국에서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였고 국민소득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수많은 대지가 버려졌음에도 식량 부족 상황은 전국으로 퍼졌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자기가 행운하라고 생각하는 할머니는 자기 신발과 음식을 쌍둥이 자매에게 나눠주었다. 전 세계 다른 곳이라고 해도 미국보다 상황이 좋지는 않았고 그 바람에 나치를 비롯한 파시스트가 준동할 여지가 생겨났다. 전 세계가 공황의 늪에 빠져있는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흐름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은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애덤 스미스의 사성을 토대로 재산을 늘리는 것이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했던 오래된 발상을 뒤집어 엎을 기반이 되었다. 케인스는 개인의 소비가 전체 사회의 번영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더 많은 사람이 신분을 섬기는 이 수요를 떨어잡기 위해서 기업들이 규모를 더 키울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또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신발이나 그밖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변했다고 케인스는 설명한다. 사람들은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대응했는데 이 대응은 개인 차원에서는 논리적이긴 하지만 사회 전체 차원의 경제를 위축시켰고 결국 사람들이 쓸 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적어졌다. 이 세계 경제위기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을 때 전쟁에 휩쓸린 국가들은 결국 군사비로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각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전체 경제에 유익하다는 케인스의 사상이 유럽과 미국의 정부 정책에 녹아들었다. 트루먼의 취임은 소비를 성스러운 애국적인 의무로 만들었고 이런 발상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미국은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부를 꿈꿀 수 있는 제도를 지지했다. 더 많은 것이 이제 도덕적인 목표이자 평화의 문을 열쇠가 되었다.
둘만 더 많은 의미로는 새로운 접근법에 반대되는 발상이 있다. 잘 정리해서 이전에 익숙한 이 발상을 지나치게 높은 더하기의 결과로 지나치게 많아진 성장이 사회의 극소수 집단에게만 부가 집중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였으며, 지구라는 유한한 행성에서 무한한 확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경고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트루먼의 연설을 듣던 사람들의 진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방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통하는 방법이었다. 더 많은 생산은 인도와 알제리와 에메사추세츠 서부의 농부들에게 평화를 약속했다. 나의 할머니 미미는 이 발상을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할머니의 자녀 4명과 손자 7명, 증손자 13명은 또 다른 세계대전의 끔찍한 참상을 모면했다. 이런 사정은 우리 가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인 많음을 이야기하는 트루먼의 아나포라에 담긴 발상은 더 많은 사람이 제국에서의 삶을 즐기게 해주었다. 1949년에 인구가 약 25억 명으로 증가하기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걸렸다. 그러나 그 뒤로 이 인구가 3배로 늘어난 데는 약 70년이 걸렸다. 인구가 3배로 늘었지만 전 세계 1인당 연간 소득은 1950년 약 3,000달러에서 2016년에 약 14,500달러로 증가했다. 전 세계 기대 수명도 1950년대 48세였지만 지금은 70세가 훌쩍 넘는다. 1950년에 15세 이상 중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비율이 약 55%였지만 지금은 이 비율이 85%로 높아졌다. 비록 수십억 명이 여전히 극심한 가난 속에 살지만은 동시에 수십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의 할머니 미미가 누렸던 다양한 선택지와 기회를 누린다. 지금껏 우리는 진화를 통해서 또 마이아린의 경험을 통해서 더하기 그리고 빼기가 중요함을 배웠다. 빼기 더하기 버블이라는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빼기 더하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